그런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간 날이 언제냐,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캐묻고 해도 이 사람이 그 대답을 못합니다. 끝내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이 막상 제주도 향토 사가들에게 큰 문제 제기가 된 셈이어서 그 성산 일대입니다만은 그 일대 가서 마을마다 조사를 해도 그런 일이 없다. 마을에서 갑자기 여인들이 한 20명 납치됐다고 한다면 모를 리도 없고, 그죠? 뭐 오래된 100년, 200년 전 사실도 아니고, 그 다 주변에 친척들이 있고 살 텐데 말이죠. 아무도 그런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악덕상혼, 아주 한국인을 알기를 마치 노예처럼 아는 그런 심보들이고 있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가 책을 팔아서 베스트셀러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또 그 사실을 또 무책임하게 보도한 게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은 결국은 얼마 전에 그 오보를 냈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죠. 20년 만에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이렇게 오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특히 그 피해자인 그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고요.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제주도 향토 사고나 제주 일부까지 나서가지고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신문에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성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나니까 한국에서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사실로 확산되어 가고 영화로 나오고 소설로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조선일보 같은 주요 신문조차도 이미 거짓말이라고 판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이미 당시에 제주도 역사가들이나 언론에서는 그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작년인가도 아마 조선일보에서 그걸 사설했은가 칼럼에서 어느 기자가 언급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연행 방식이 나오는 것은 이 구술입니다. 구술. 끌려간 여자애들의 입장에서는 그 세월이 벌써 50년, 60년 지난 그런 상황에서는 그 기억이라는 것이 생애를 살면서 만들어진 기억입니다. 이 윤명수 씨 책에도 그런 지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 위안소 출신의 그 여자들과 이 인터뷰를 하면은 구술을 받으면 받을 때마다 이야기가 자꾸 달라지고, 그리고 구술을 받는 사람들도 자꾸 구술의 내용에 간섭을 합니다. 뭘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또 알고 또 구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 구술의 내용이 구술이 반복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인은 자기를 팔아넘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감추기 위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헌이 끌고 갔다든가. 뭐 당시도 어린애가 또 뭐 제복을 입고 국민복 비슷하게 입고 있는 남자들은 다 헌병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 기록은 역사학에 있어서는 이 공식적인 어떤 그 증거 자료로서 채택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합니다. 이 구술사학이 성립한 건 1920년대 미국인데요. 그 미국 1864년에 해방된 그 흑인들, 그 엑스 슬레이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생애사를 채취하는 구술이 1920년대부터 시작돼요. 근데 구술이 한 엑스 슬레이브에 대한 그 구술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구술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그때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술 자료는 그 상황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는 대단히 유익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그것을 거정으로 삼아서 뭐 판단을 하는 데는 대단히 그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취업 사기, 협박, 폭력, 인신매매, 유괴, 납치 이것은
거의 80% 이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그 취업 가문 이슬에 속아 넘어서 또는 뭐 알고도 또는 직접적으로 그 자식을 넘기는 그러한 취업 승낙 과정에서 그 대가로 전차금을 받는 그와 같은 그 행위의 결과다. 이런 것들은 여러 사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이 정부가 이 저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그 친족에 의해서 그 위안부로 신고된 그 사람들에 관한 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제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취업 사기로 강제되었다. 취업 사기로 필리핀으로 강제되었다. 50대 조선인 남자에서 강제되었다. 상당 부분은 유족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의 사기로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50대 남자에서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좀 저는 읽으면서 약간 좀 묘한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의 실태를 여실히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동원, 취업 사기 방식으로 연행되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신고된 한 20여 명은 공통으로 본인이거나 또는 유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증언됐다는 것이고, 이 강정숙 박사가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조선인 명부를 통해 본 군 위안부 동원이라는 논문에서는 이런 그 유족들의 신고도 해서 이 팔렘방 지역에 존재했던 위안부들에 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전부 취업 사기다. 취업 사기다. 그래서 취업 사기라는 것은 본인의 구술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미 죽고 없어진, 그러나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하러 갔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것이죠. 돈 많이 번다, 좋은 곳에 간다, 뭐 노동이 편하다, 뭐 간호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악덕 저 직무업자들한테 이제 걸려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38년 이후에 군 위안소가 공식적으로 시장에 열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안소에 직접 영업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거나 또는 42년부터는 동남아에 이제 일본군이 진출을 하니까 그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버마 이런 지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남성들이 여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이 중국 화북 지역에 관해서는요, 이 조선총독부 북경 출장소가 북지란 것은 이 북경 천진 등 화북 지역을 말합니다. 이 조선인 개황이라 해서 41년도에 그 보고서를 내는데요. 그래서 조선인의 직업은 관공리, 회사, 은행원, 점원 등 봉급 생활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모범 농촌의 농민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가 군위안소, 사진관, 여관, 양복점, 잡화상, 곡물 판매업, 토목 건축업이 주를 이룬다. 일본인에 비해서 훨씬 적은 자본으로 상당한 업적을 이루며 특히 덕이의 의학과 강인한 생활력으로서 군의 진격과 더불어 군을 뒤를 따라 또는 군보다 빨리 진출해서 군대가 필요로 하는 자파를 운반하고 혹 특수위안부의 일단을 이끌고 군의 위안소를 개업하고 혹 시계점, 사진점으로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 등 거대 이익을 노리고 전선으로 진출한다 해서 대단히 그 활발한 어떤 조선인 남성들의 그 진출이 그 화북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화북 지역뿐만 아니라 화중 지역, 중국 남방 지역, 여기에 관해서 이 통계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 재료 조선인 직업별 호구수를 보면은 총수 16,000호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0호 이상의 직업을 제가 쭉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여기 보면 군위안소가 11호, 군위안소를 경영하는 11호인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군위안소가 가장 번창한 업으로 가장 먼저 관공리, 월급 봉급 생활자를 제외하고는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군 위안소에 관계하는 각종 풍속 산업의 종사자를 다 모으면은 866호나 되어서 가장 많다. 그래서 이 봉급 생활자, 이 농업 다음에 식료품 작가업상, 은행, 회사원 뭐 이런 정도를 점원을 제외하고는 이 풍속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그 번창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특수위안 부녀자 일단을 이끌고 군 위안소를 하는 것이 이제 은행원, 봉급생활자 다음으로 농민 다음으로 군 위안소가 이렇게 첫 번째 거론되는 만큼 이 성업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 위안소 11호에 많은 아니고 이 요리옥이라 해서 이 요리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요리옥이 224호나 되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상 군이 지정하는 그런 군 전용이거나 군 지정의 위안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바로 이 창기와 작부 또는 여급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기와 작부를 합하면 732명. 이 732명의 대부분이 저는 위안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페에 종사하는 여자를 가지고 여급이라 하는데 이 여급의 일부도 그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요리옥에 있는 이 남녀는 이 요리옥을 경영하는 그 요리옥 점주의 가족들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사용인 주방에서 일하거나 뭐 음식을 나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 이 여자 가운데 일부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다 합쳐서 한 1000명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전혀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창기와 작부만을 이야기하면 732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또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도 활발히 풍속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었으니까 나가 있는 한국인을 조선인을 상대로 해서 또는 이보다 월등하게 수가 많은 일본인을 상대로 한 풍속산업에 종사한 창기와 작부도 있었고 해서 이게 수를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을 하는데 맥시멈 732명이고 더 많이 잡아도 이 1000명 정도는 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코 무슨 부끄러운 일이거나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다든가 뭐 그런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호 교류하고 또 그 정보를 소통하기 위해서 제지 반도 인명록을 만들어요. 요사이도 무슨 각종 인명록이 동창회 명부, 그다음에 칸츄리 클럽의 인명록이 만들어지고 상공인 회의소 명부가 만들어지고 하듯이 이 제지 반도인 인명록에 보면은 이 요리업이 쭉 나오는데요. 이 요리업 가운데 물론 위안소도 이렇게 몇 개 나옵니다만 주로 요리업인데 요리 가운데 이 특수 요리업이라고 있어요. 조일관, 아사히관, 삼성관, 동명관, 동양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 요리업이 이게 다 위안소입니다. 위안소인데 광고까지 다 해요. 광고를 참조해라. 그래서 요 인명록 보면은 뒤에 광고란이 있어요. 그 광고란에 상호를 내걸고 심지어는 사장 얼굴까지 이렇게 내놓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한 7, 8군데는 소속 위안부들의 명단까지 다 이렇게 명단하고 본적 주소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안휘성의 당도현에 있는 이 일본말로 이 아사히의 이 사람은 설준동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개성 사람입니다. 근데 한 10명의 여인들을 위안부란 말은 없지만 위안부가 분명합니다. 이런 업주들이 한 7, 8군데 돼요. 평균 한 10명 정도인데 이 황해도 해주군 해서 그다음에 제가 다 정보를 다 지웠습니다. 번지수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위안부 명단까지도 공개를 해서 나도 한 몫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풍속입니다. 그 시대 사람의 풍속이에요. 나도 한 몫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광고도 하고 인명록에다가 이름도 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왜 이런 연구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소가 다 있으니까 가서 또 현지도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이 위안소의 여인들의 본적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계약을 맺으면서 나름대로는 법적 형식을 갖춰서 다 데려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을 때, 그죠? 부모의 성락서라든가 취업 성락서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역시 그래서 강제 뭔가 취업 사기라고는 하나 이게 완전히 노예 사냥은 아니고 형식이 갖춰져 있는 형식. 또 그런 형식을 갖춰야 국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발동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버마로 동남아시아로 향할 때는 그 경찰서장에 무슨 신분증명서나 그런 게 있어야 그 일본군의 배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적 기초, 그 제도에 규정된 형식은 갖춰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적지까지 다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이상은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그 시대적 감각에 의해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이렇게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게 하도 이게 오해도 많고 또 잘못 말하면 또 오해도 심각한 그 비난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안부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가 되고 위안소의 여인들이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안소 안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위안소 안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그들의 노동은 어떠했고, 그들의 소득 보수는 어떠했고, 그들의 그 처지는 어떠했던가. 그런 데 대해서는 참 자료가 부족해서 잘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일본군이나 이렇게 다녀온 병사들의 정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대강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태일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 소개드릴 책이 이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이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는 한 위안소를 경영한 사람이 남긴 일기로서는 거의 일본이고 한국이고 걸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일본에서는 그 경영한 사람이 나중에 해고를 한 책은 있지만은, 그러나 당대 일기, 당시의 일기로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요 자료를 발굴한 데는 제가 나름대로 좀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한국 고문사학회 이 회장도 한 덕분에 이 고문서나 고문원에 관한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파주에 있는 이 타임캡슐이라는 그 박물관에 자료 조사를 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위안부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조사팀에 참여를 해서 일기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위안소의 조바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장장이라 하는데 회계 영업을 책임진 그 조바의 일기예요. 이 일기
43년, 44년 이 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찾아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 일기가 옮겨져서 지금 보관 중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으로 활동한 2년어치 그 원본을 빌려가지고 저와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한 1년에 걸쳐서 그 국한문으로 쓰여인 그 일기를 현대어로 풀고 또 각종 주석을 달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 지도교수인 이 안병직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책은 안병직 교수님이 번역 해제로 이제 시중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그 저도 뭐 쭉 흥미롭게 이렇게 쭉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우선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 박모 씨입니다. 제가 이름은 뭐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김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1905년생이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 당시 그 보통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 김해에서 이 등기소를 그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가 아니고 뭐 복덕방입니까? 대서소라 합니까? 대서소를 경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버리는 사람 같아요. 당시 이미 자가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생활은 그렇게 품행이 방장하지는 않아서 본처와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고 김해에 소실이 하나 있었고 대구에 또 소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실이 둘 다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여관업이라는 게 사실상 이 매춘을 하는 것이고 그 자기 그 소실들이 여자들을 모집하러 마산으로 가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어성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태에 있는데 41년이 되면은 전시 통제 경제가 시작되어 가지고 대서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저 김해에 있는 소실하고는 헤어지고 대구 소실이 경영하는 여관업에 와서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여관업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경상도 일대에서 이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만주로 활발하게 보내는 그러한 일종의 직무업자들이 여관을 많이 떠나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지금 거창에서 처녀를 한 8명 모아서 가야 되는데 급하게 전차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빌려달라 해서 4,000원을 당시로서는 거금인데 그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잡으러 또 만주까지 올라가서 잡아서 내려오다가 또 사기꾼이 탈출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한 시대 활극을 경상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의 그 실태를 일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42년 7월 달에 그 소실의 처남이 이제 버마로 가는 그 위안부들을 한 20명을 데리고 그 아들하고 함께 이 자기 처남인 이 박모 씨와 더불어 이 버마로 갑니다. 그때부터 일기가 그게 42년 7월 달이고 일기는 이제 그 42년 일기는 없어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43년도부터 이제 그 일기가 그 위안소 생활에 관한 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쭉 읽고 나름대로 초유의 자료고 한데 이 안에 나오는 사실이 뭐 특별히 새롭거나 뭐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됐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종합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자료는 굉장히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느끼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이 위안소 이 버마의 랑군에서나 싱가포르 양쪽에 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버마 랑군에서 위안소 조바로 하다가 그다음에 싱가포르 와서 그 원래 따라갔던 처남은 또 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이야기 있습니다만 그 위안부들은 따로 가고 이 사람은 싱가포르 와서 싱가포르에 이제 위안소의 조바로 이제 경영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일기를 적는데 그 양쪽 다
약 한 20명의 그 조선인 그 위에 그 포주들 이나 이 조바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약 한 700명이 건너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일기에 나오는 이 위안소 업주들에 소속된 여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좋은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제가 전체적 분위기 가운데는 군의 통제가 대단히 엄격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군이 경영을 하는 것이에요. 기존의 연구자들이 다 그렇게. 이 업주나 이 포주나 또는 이 조바는 그야말로 중간 관리인입니다. 여인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고 아침마다 가서 장을 봐요. 저 시장에 가서 뭐 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사를 제공하니까 수고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중간 관리인은 얼마 받아라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대에 더 열심히 들어가 가지고 그 병사들이 그 이용할 때 반드시 그 요새 말로 콘돔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돔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여인들의 그 영업 상황을 세밀하게 일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월말이 되면 월 보고를 해야 되고, 위안부별로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이 경영을 했다. 위안소는 그야 업주나 조바는 그냥 대리인에 불과했다. 그렇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들 이미 잘 연구자들이 밝혀낸 그 자료들을 보면요, 위안소가 대단히 엄격하게 군의 병참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잘 알려진 만달레이 위안소 규칙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안소에 출입하는 하사관 병사는 반드시 계급장을 붙인 신분이 명확해야 되고, 위안소 주의사항을 엄수해야 되고, 군기 풍기를 단속하는 그 순찰 장교나 하사관이 있고, 그리고 위안소의 영업자나 위안부로부터 설령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구타나 폭행은 소형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위안소 경영자는 각 위안부가 있는 객실에 보기 쉬운 곳에 나무 표찰로 위안부의 예명과 그리고 위생 상태가 합격임을 게시를 해야 되고, 경영자는 그달의 매상고를 매월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군이 필요한 물자는 또 여러 가지 기타 필수품은 또 매월 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위안부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위안소 요금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위안소 매상고 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왔다, 장교가 왔다, 하사관이 왔다, 병사가 왔다, 일일이 다 매상고를 적게 돼 있고, 위안부 이름까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이 박모 씨가 경영한 곳에서는 위안부별로 그 매상고를 다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대단히 군이 사실상 직영하는 엄격한 공령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창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쭉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고 조선에서 시행된 그 공창제도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군 부대 안이나 가까운 곳으로 병사를 위해서 이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공창제도가 갖는 그 양면성,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비난이 있음과 동시에 위생이 컨트롤되고 성병이 컨트롤되고, 또 여성들의 그 포주로부터의 폭력으로부터 약탈로부터 또 이렇게 견제되는 그런 측면은 이 위안소 내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일기 가운데 위안소 안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어떠한 단 하나의 경우도 없고요. 이 박모 씨와 위안부의 관계는 아주 냉랭한 사업적인 관계,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 박모 씨는 위안부들을 위해서 우선 영업 일지를 매 보고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위안부들이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할 때는 폐업 영업 허가증을 갖고 군부대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폐업 허가를 해요. 폐업 허가를 합니다.
이 폐업 허가를 둘러싸고서는 여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송금을 다 그 요코하마 점검은행이라고 해서 싱가포르나 랑군에 있는 그 일본 은행에 가서 또 송금을 하는 게 이 박모 씨의 주요 업무 일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고된 노동을 통해서 혹 있었던 그 전차금을 상환을 하고 실제로는 돈을 모아서 저금을 해서 본가에 송금을 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박모 씨가 대수업까지 한 이 사람이 다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이 박모 씨 자신은 무려 이 버마나 싱가포르 생활에서 무려 44,000원의 돈을 법니다. 엄청나게 돈 벌. 당시 노동자들의 월 임금이 40원이었으니까요. 무려 1000개월에, 그러니까 100년에 그렇죠. 44,000원을 40으로 나누면은 1000이죠. 1100이니까 1100개월에 해당하는 그 돈을 법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인플로도 되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 처남이 죽은 통에 말이죠. 처남하고 같이 벌은 돈을 결국 혼자 다 차지하는 이상야릇한 어떤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고 결국은 44년 연말에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해서 일기가 또 끊어지고, 다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기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평생 일기를 꽉 적었습니다. 어느 중학교 학원에 이사가 되어 있고, 복숭아 과수원을 경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창 기록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니까, 이게 군 부대로 옮겨온 공창 제도구나. 이 말을 둘러싸고는 상당히 그 오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료를 보는 한 그렇게까지 그래서 여인들을 인신매매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형태로 끌고 와서, 그리고 일본군의 그 강력한 어떤 통제 하에서 사실상 공창제적인 어떤 운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공창제 나름의 그 어떤 특질이 있어가지고 여인들을 강금 폭력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고, 여인들은 의외의 법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제 부모 성락서라든가 인감증명, 호적 등본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서류가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락을 받아서 한 다음에는 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하니까 다 폐업 신고를 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44년 그 해에 무려 한 20명 중에서 14명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면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감금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 그게 이 사료가 보여주는 다른 어느 사료도 나오지 않는 특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싱가포르라서 그럴까 하고 이제 그런 유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뒤늦게 이 문옥주 씨,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이 문옥주라는 분의 이걸 읽었어요. 이걸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나와요. 이 문옥주라는 분이 참 버마에서 랑군의 위안소에 있다가 내 집에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폐병이 걸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폐업 신고를 내니까 폐업 신고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5명이나 되는 위안부가 그 랑군에서 여행 허가증을 받아서 이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렇게 열차 여행을 해서 하노이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서 돌아올 그 순간에 이 문옥주 씨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고 해서 나 안 간다 해서 그냥 또 두 명은 예정대로 떠나고 나머지 3명하고 같이 다시 랑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또 취업 영업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봐서 이게 아주 총알이 대포알이 나르는 최전선이면 몰라도 어느 정도 후방에서는 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폐업 신고를 할 수가 있었구나.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또 폐업 신고가 받아들여졌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제가 아까 대자부 공창기 취체 규칙을 쭉 소개드렸는데 이 위안소의 여러 취체 관리하는 그 관계도 그거와 다를 바 없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쭉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도 지쳤는데 워낙 중요한 문제라 제가 이 듬성듬성 이야기했다가는 많은 오해를 받을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꺼번에 듣지 마시고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또 경제사 하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얻어본 지식들이 지금 망라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니까 뭐 며칠이고 시간을 몇 회로 나눠서 그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의 여인들을 두고 이제 이 위안소의 여인들을 두고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 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해야 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논쟁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일본의 이 문제에 가장 잘 알려진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사람은 이 성노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노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여러 학자들도 대체로 성노예설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성노예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을 지난 2007년인가 8년에 내면서 성노예였다고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사람의 논문이나 책을 읽고 과연 그렇구나 해서 이 성노예설을 제가 이렇게 지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 감금되었다는 거. 그리고 일상적인 구타와 매질하에서, 그죠? 매질하에서다. 그리고 거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게 이제 노예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시미 요시아키 씨가 이 노예설을 주장을 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게 신체의 자유가 없었다. 마음대로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정도의 신체에 대한 구속은 공창제도 하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기들은 대자부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다. 그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직업에 따르는 어떤 특수한 어떤 제약, 그걸 넘어서는 더 이상의 것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 문옥주씨 일기를 보면은 한 달에 2번은 제가 소개한 이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도 한 달에 2번은 휴일입니다. 휴일은 자연스럽게 다 외출을 했습니다. 문옥주 씨는 나는 지금 눈을 감고도 랑군 시내의 골목골목을 기억할 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국 도시에서 다양한 어떤 쇼핑에 탐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무 중에는 이탈이 불가능했지만은 휴일은 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계약 기간 전에 자유롭게 이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거는 원래 이제 근데 이런 정도의 인신적인 구속,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폐업 신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요시미 씨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요시미 책을 보니까 제시해낸 근거가 대단히 단편적이고 불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신의 감금에 따른 어떤 성노예설은 근거가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창제의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이 군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해서 사적 폭력이 위안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는 군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또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적 폭력이 그렇게 쉽게 용납되는 그 분위기도 아니다는 걸 제가 이 위안소 일기 어딜 보더라도 사적 폭력이 행사되는 것은 문옥주시 일기 가운데도 나오고요. 그 자서전 속에서도 뭐 포조한테 뭐 얻어 맞았다든가 뭐 전차금 때문에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주 극심한 그 고노동의 고수익 산업이었고 해서 뭐 200원, 300원, 1000원 정도의 전차금은 그 인신을 구속하는 굴레가 되기가 힘들었다는 걸 쉽게 갖출 수 있고, 아까 박모 씨가 송금한 기록에 의하면 어떤 분은 12,000원까지 본가에 송금하기도 하고, 이 문옥주 자신은 5,000원을 본가에 송금하고 군사예금으로 25,000원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군사저금으로 말이죠. 이제 그런 고노동, 고수익 산업에서 채무노예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예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 노예 전공자인데요. 조선 노비에 대해서 그래서 노예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고, 노예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법능력의 결례입니다. 법인격이 부정돼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한 대 얻어맞아도 어디가 호소할 데도 없고,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한테 맞아 죽어도 고소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노예 시대는 말이죠. 노예가 살인 현장을 목도를 해도 그걸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걸 봤다, 저 백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봤다 해도 그게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라는 것은 법능력이 결여된 그와 같은 상태, 그 법능력을 인정하는 그 사회적인 인격, 그게 부정된 상태, 그걸 노예라고 하는데, 쭉 보면은 이 위안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처지가 대단히 열악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법능력이 박탈된 그런 무권리의 상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옥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읽고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소를 찾아온 어떤 그 일본 병사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 일본도를 빼들고 말이지 위협을 하고 하니까 달라들었어요. 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민옥 씨. 다른 때가 싸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본도를 빼앗아 가지고 병사를 찔러 죽여요.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병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재판이 열립니다. 군속 재판이 열려요. 나는 군속이다. 이분은 그렇게 군속이라는 자격으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문옥주 씨는 저 사람이 먼저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천황폐하가 준 칼로 말이지 위안소에 와서 칼이나 빼들고 했는 게 그 잘한 일이냐, 나는 정당방위였다 주장하니까 무죄가 됐어요. 무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의미의 노예라면 재판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는데 재판을 받고 그 정당방위인 것이 인정이 되니까 군사재판에 군법회의에서 군법재판소에서 무죄를 판결을 내려요. 정당하다. 그래서 저는 그 성노예 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 오도된 상태로 쓰기가 쉽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노비제에 대해서도 미국인 학자들이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를 좀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성노예라고 할 때는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이 과연 학술적인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위안부들의 총 수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지금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설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20만 설을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 보면 20만 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바뀔 때마다 자꾸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조선인 여자를 무려 수십만 명 그러다가 또 수만 명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20만 명 그러다고 근데 그러한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 위안부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뭐 어떤 사람은 심하게 30만 명 이러기도 하고 좀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도 20만 명 그러기도 하고 뭐 적어도 수만 명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 숫자만큼 정직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인 위안부가 20만 명이라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중국 위안부 다 합쳐서 말이죠. 그 수가 몇십만 명이 됩니다. 이 몇십만 명이 되는 게 일본군이 전부 250만 명인데 250만 명의 군대가 한 50만 명의 위안부를 데리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위안부들이 전부 굶어 죽습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갖고 저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그냥 기탄 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화중 지역의 위안부가 직업 그 자체를 따지면 한 700명인데 뭐 많이 잡았어도 10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위안소에 일본군 소재지의 분포는 나와 있어요. 중국 북부에 100, 중지에 140, 남중국에 40, 이 동남아에 100, 남해란 건 태평양 군도, 화태란 건 사할린입니다. 여기에 만주가 없는데 만주가 한 100 정도 하면 전체가 한 500 정도 됩니다. 이 북지가 아까 제가 1000명이라 했으니까 조선인 위안부니까 전체를 500으로 잡으면은 이 위안소가 소재한 지역이 500이라 한다면은 대략 한 5000명이다. 그래서 저는 많이 잡아도 5000명이다. 야, 그렇게 작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점에서 좀 이런 수치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제가 볼 때 신빙성 있는 것이 1942년 1년에 지급된 사크 콘돔의 총수가 일본군 전체 3,2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만 개예요. 하루에 8만 개인데 이걸 갖고 위안부가 8만 명에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이 위안부들의 하루의 노동 강도가 5명의 병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위안부를 설치를 할 때 병사 150명당 1명 뒀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그 150명당 1명이라는 게 이제 하루 평균 노동 강도가 5회다 하는 게 전제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8만 8천 개의 콘돔이 5로 나누면 일본군 위안부 총수는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위안부 총수는 한 17,000명 가운데 조선인 여자가 얼마였을까? 제가 많이 잡아도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사 위안소를 설치한 일선 부대장들이 각각 남긴 보고에 의하면은 대체로 150명당 1명이라는 것. 그것이 아까 제가 1950년대에 있었던 한국군 위안부라든가 또는 군산 지역의 일반 위안부라든가 이 기록하고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일본군 위안부 총수는 많이 잡아도 한 17,000명 내지 2만 명이고 그 중에 한 4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가 한국인 조선인 위안부로서 대체로 한 6,000명 전후 많이 잡아서 한 6,000명 전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침 또 일본의 연구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는 별도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자세하게는 또 말씀 못 드리겠고
몇십만 명, 몇만 명 하는 것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수치다. 아무래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과격한 일방적으로 추정된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요. 이 1991년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끝이겠고, 그런 현실적으로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NGO들의 활동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한 어떤 정보를 다 갖고 있지도 않고요. 저는 제가 사이드 잡으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격한 어떤 성노예 규정이라든가 숫자 추정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오로지 일본 국가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데,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규정되지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서 미군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분명히 1962년인가 윤락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윤락행위를 정부가 금지시켜 놓고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윤락행위를 사실상 관리를 해왔다. 이건 불법입니다. 정부가 불법을 했어요. 불법을 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이렇게 모순에 가득 찬 것입니다. 모순에 가득 찬 것이고, 그 어떤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법뿐만 아니라 한 2,000명 정도 되는 어떤 포주들의 협력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떤 국가적 질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는 사회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배는 지배대로, 또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지배는 지배대로, 그 나름대로 각각의 수준들이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복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해국 일본, 그리고 피해국 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국가 간의 어떤 대립, 민족 간의 대립으로 일어나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지난 12회에 걸친 제 강연은 환상의 나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환상의 나라, 제가 이야기한 이 12가지 이 환상 속에 이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은 깊숙이 포섭되어 있는데, 저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환상을 다 벗어젖혀야 된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해서 역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역사로부터 해방돼야 진실한 의미의 초인이 되는 겁니다. 근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인간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 하나하나가 선진적인 교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미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역사의 주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로부터 맡은 각종 주박, 굴레가 환상의 형태로 너무 우리 대한민국을 얽어매고 있는 가운데 사회를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정쟁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외교적인 어떤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이 마지막 강의는 정말 제가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만
하지 않고 나면 또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서 올해 무려 2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시간을 나누어서 차분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비판을 하시면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 학술적으로 엄정하게 또 정직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